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은 유난히 깊고 적막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거실 창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야경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란한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박수호 씨에게는 그저 냉장고의 중흥거리는 소음과 다를 바 없었다. 3년 전 아내 정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명절은 그에게 텅 빈 시간을 확인하는 의례에 불과했다. 아들과 딸은 재가정을 꾸린 뒤 연락이 뜸해졌고 손주들의 재롱은 이제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이야기가 되었다. 수호는 혈압약을 챙겨 먹기 위해 무심코 식탁으로 향했다. 오늘도 혈압이 조금 높군. 의사가 싱겁게 먹고 매일 30분씩 걸으라던 잔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혼자 차리는 밥상의 맛을 따지는 것은 사치였다. 연말 대청소를 핑계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참이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손대지 못했던 옷가지와 손때 묻은 물건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담요에 쌓여있던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였다. 수호는 상자를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다. 정인이 시집올 때 가져와 보물처럼 간직하던 것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제는 열어봐도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작은 앨범, 그리고 낡고 해진 가죽 표지의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다. 1977년. 그와 정인이 결혼하기 꼭 1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인의 단정한 글씨체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그해 가을 두 사람이 함께 떠났던 경주 여행의 기록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희미한 잉크 자국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24살의 수호와 22살의 정인.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다. 수호는 갓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풋내기였고 정인은 여학교의 도서관 사서였다. 어른들의 주선으로 몇 번 얼굴을 본 게 전부였던 어색한 사이. 그해 가을 수호가 불쑥 바람 쐬러 갑시다. 경주 어때요? 하고 던진 말에 정인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수첩에는 첨성대 앞에서 찍은 어색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를 입은 젊은 수호와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얌전히 미소 짓는 정인. 수호는 그날의 공기까지 기억해냈다. 코끝을 스치던 서늘한 가을바람,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사귀, 그리고 정인의 머리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 향기. 그는 그저 들떠서 경주의 명소들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신라의 역사, 불국사의 건축 양식. 정장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던 정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그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한 장 한 장 수첩을 넘기던 수호의 손가락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불국사 다보탑을 배경으로 그린 어설픈 연필 스케치 아래 정인의 글이 적혀 있었다. 다보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섬세하고 화려하지만 결코 뽐내지 않는 기품. 수호 씨는 탑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열정적이었다. 나는 탑을 보지 않고 탑을 설명하는 그의 옆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아주 멀리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내 소박한 소원이 저 높은 하늘에 닿았을까. 수호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그는 정인이 그런 소원을 빌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저 말없이 자신의 설명을 듣고 있는 과묵한 아가씨라고만 생각했다. 여행의 마지막 밤, 작은 한옥여관에서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름달을 보았다. 수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달이 참 밝네요 라는 싱거운 말만 반복했다. 정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수호는 그때
이 사람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속으로 단정했다. 그런데 수첩의 마지막 장에 수호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그날 밤의 진실이 적혀 있었다. 수호 씨는 모를 것이다. 그날 밤 툇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저와 결혼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그저 정인 씨와 함께 있으니 참 좋네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준비해온 말을 건네려 했다. 당신의 딱딱한 공무원 월급 봉투가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손을 잡고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걷고 싶다고. 하지만 끝내 입을 떼지 못했다. 그의 단단한 침묵 앞에서 내 모든 용기는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렸다. 오늘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난 것 같다. 수호는 숨을 멈췄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48년 전 그날 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정희는 홀로 거대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그저 무뚝뚝하고 숫기 없던 젊은 시절의 자신은 그 파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결혼 후 정희는 살뜰한 아내이자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었다. 수호는 자신이 번 돈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가져다주는 성실한 가장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속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안정된 삶 이전에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텅 빈 거실이 거대한 후회의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텔레비전의 소음도 냉장고의 소음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 쿵 하고 무겁게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채웠다. 수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벽에 걸린 달력을 응시했다. 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는 더 이상 이 적막한 집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곱씹고만 있을 수 없었다. 48년 전 자신이 놓쳐버린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정인이 마주했던 그 파도의 정체를 이제라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주섬주섬 외투를 챙겨 입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경주였다. 48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길고 늦은 여행의 시작이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도착한 경주는 48년의 세월만큼이나 낯설고 또 익숙했다. 높게 솟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둥그런 능선이 고집스럽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호는 수첩 속 정인의 기록을 나침반 삼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첨성대 앞에 다시 섰다. 예전 흑백 사진 속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정인의 글을 떠올렸다. 그는 탑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다. 수호는 그날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었던 젊은 날의 치기가 부끄럽게 얼굴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동궁과 월지 안압지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호수에 비친 누각의 그림자는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수첩 속 정인의 기록은 수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조명이 비친 연못은 꿈결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문득 외로워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수호는 난간에 기댄 채 어두운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눈앞의 풍경에 감탄하며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뿐이다. 정인의 작은 어깨가 왜소해 보인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가장 빛나던 시절, 그 마음 한 조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여행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두 사람이 묵었던 작은 한옥여관이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곳은 더 이상 여관이 아니었다. 윤슬 찻집이라는 예쁜 간판을 단 갤러리 겸 전통 찻집으로 변해 있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차나 한잔하고 가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찻집 내부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한쪽 벽에는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툰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아기자기한 다육식물들이 겨울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고운색의 개량 한복을 입은 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주인이었다.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춥지요? 주인의 목소리는 찻집의 분위기처럼 따뜻하고 차분했다. 수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쌍화차를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수호는 여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이 집이 아주 오래전에는 여관이었는지 아십니까? 여주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맞아요. 제가 10년 전에 인수해서 찻집으로 고쳤답니다. 옛 주인이 그러시는데 아주 오래된 한옥여관이었다고 하더군요. 수호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법 없이 살아온 그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저 오래된 추억이 있는 곳이라 둘러대고 일어서야 할까?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온기와 여주인의 편안한 미소가 그의 단단한 껍질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는 결국 테이블 위에 낡은 수첩을 올려놓았다. 사실은 48년 전에 아내와 함께 이곳에 묵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는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두서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 정인이 차마 건네지 못했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여주인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찻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윤이었다. 서울에서 평생 교직에 있다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이곳 경주로 내려와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고 했다. 선생님, 아니, 어르신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윤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도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곁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 속을 다 아는 것 같지가 않았죠.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나니 그 사람이 했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가 다르게 보이더군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서로의 가장 중요한 말들을 놓치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따끔한 충고도 값싼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이해였다. 수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내보이고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다. 저는 지금껏 제가 좋은 남편, 좋은 가장이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큰 파도가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이 낡은 수첩 하나 붙들고 뭘 어쩌자는 건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수호의 자조 섞인 말에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48년 전 아내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려는 어르신의 그 마음 자체가 가장 소중한 답이 아닐까요? 그 수첩은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차마 전하지 못한 사랑의 기록일 거예요. 윤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수호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다. 그는 그날 오후 내내 윤슬 찻집에 머물며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과 후회,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이의 온기가 48년 묵은 그의 슬픔을 조용히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찻집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자 윤희는 수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저녁이라도 하시겠어요? 그리고 아내분께서 그 말을 전하지 못했다던 그 툇마루는 아니지만 이 찻집 툇마루도 제법 운치가 있답니다. 48년 전 그날 밤처럼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수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갈 서울의 텅 빈 집보다는 이 낯선 곳의 온기가 절실했다.
윤희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냈다. 뜨끈한 버섯 들깨탕과 갓 지은 밥, 몇 가지 나물 반찬뿐이었지만 수호에게는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찻집 툇마루에 앉았다. 경주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총총했다. 48년 전 그날처럼 둥근 달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윤희는 따뜻한 국화차를 내왔다. 은은한 향기가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48년 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온기 있는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희였다. 제 남편은 떠나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 그림 그리는 모습이 참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지. 평생 제 꿈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화가가 배고픈 직업이라며 안정적인 교사 생활이나 하라고 윽박지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야 자기 진심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평생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윤희의 이야기에 수호는 자신의 과거를 겹쳐보았다. 정인 역시 결혼 전에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작은 문예지에 짧은 시를 투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 후 수호는 아내의 그런 재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며 타박을 주기도 했다. 정인은 그 후로 다시는 펜을 들지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당신이 글 쓰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말, 당신이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말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48년 전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정인 씨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텐데 나는 바보같이 침묵으로만 답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수호는 품속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달빛에 비춰보았다. 오늘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난 것 같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건네려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수호가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건 아마 거창한 고백이나 약속을 바랐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작은 용기.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내 단단한 침묵 앞에서 그 여린 용기가 부서져 버린 겁니다. 내가 그녀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수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3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후회,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이라기보다 그녀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외롭게 만들었던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울음이 잦아들자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게 되셨잖아요. 떠난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남은 우리들의 숙제이자 선물이겠죠. 과거는 우리가 돌아가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는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수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눈물을 닦고 젖은 얼굴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 깊은 주름과 따뜻한 미소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 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호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경주에 와서 그가 찾은 것은 48년 전에 묻혀있던 진실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정인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파도를 이제는 자신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파도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는 다음 행선지를 정했다. 서울의 텅 빈 아파트가 아니었다. 아내의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파도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인이 마주했던 마음의 파도. 그 파도의 실체를 그는 진짜 파도 앞에서 마주해야만 할 것 같았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곳. 바로 겨울바다 강릉이었다. 48년 전 과거로의 여행은 끝났다.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윤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찻집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웠다. 강릉의 겨울 바다는 수호의 예상보다 더 거칠고 장엄했다.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파도와 날카로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그는 경포 해변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아들에게 처분하라고 맡겨버렸다. 꼭 필요한 짐 몇 가지만 챙겨 내려온 단출한 시작이었다. 수호의 하루는 바다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다. 이른 새벽, 동이 트는 해변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강릉에 온 뒤로는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의사가 말한 마음의 안정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 정인과 함께했던 소소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함께 장을 보던 일,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웃던 일, 잠든 자신의 이마를 짚어주던 그녀의 서늘한 손길. 그의 기억 속 정인은 더 이상 원망과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주문진항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우연히 시니어 목공방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정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손재주가 좋으니까 나중에 낡은 가구라도 고치면서 소일하면 참 좋겠다. 평생 서류와 펜만 잡고 살아온 그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목공방 안으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다. 톱질은 삐뚤삐뚤했고 망치질은 손을 찍히 일쑤였다. 하지만 거친 나무 토막이 자신의 손을 거쳐 매끄러운 결과물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사포질을 하며 매끄러워지는 나무의 결을 어루만질 때면 평생 살림에 시달려 거칠어졌던 정인의 손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거친 표면을 쓸어내고 나무의 진짜 속살을 드러내는 과정이 마치 후회로 뒤덮인 자신의 지난 세월을 다독여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목공방에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여럿 있었다. 평생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툰 솜씨를 서로 격려하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수호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친구라는 것을 사귀게 되었다. 경주의 윤희와는 편지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다. 수호는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에 강릉의 바다 이야기와 서툰 목공 이야기를 담아보냈다. 윤희는 자신의 새로운 그림과 찻집 소식을 정갈한 글씨로 적어보내왔다. 그것은 뜨거운 연애 감정과는 다른 인생의 겨울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나누는 따뜻하고 깊은 우정이었다. 편지를 주고받는 며칠의 기다림은 그에게 설렘과 위안을 주었다. 몇 달이 흘러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수호는 마침내 자신의 첫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낡은 수첩을 보관할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였다. 정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상자를 떠올리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상자에 낡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넣는 순간 수호는 비로소 48년의 세월을 제대로 갈무리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과거를 가두는 봉인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수호는 갓 만든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바다로 나갔다.
해변의 벤치에 앉아 부서지는 파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윤희에게서 막 도착한 편지가 들려 있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그녀가 최근에 완성했다는 겨울 바다 그림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거칠지만 힘찬 파도와 그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인생의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겠지요. 중요한 건 그 파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용기일 겁니다. 선생님의 바다에도 곧 따뜻한 해가 떠오를 거예요. 수호는 그림을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강릉의 바다 위로도 그림처럼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나간 파도를 보며 슬퍼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파도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48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그는 마침내 아내의 파도를 이해했고 이제 자신만의 파도를 기꺼이 맞이할 용기를 얻었다. 겨울은 끝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